안녕하세요. 저는 57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성규 변리사라고 하고요. 지금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2차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회 실전 GS 출제하면서 좀 답안지를 쉽게 적으실 수 있게 좀 쉽게 내려고 했는데요. 답을 어떻게 적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자, 일단 문제 1, 2, 3, 4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MCM 판례하고 현대 판례를 섞어서 출제를 했는데요. 아마 34조 1항 11호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가 문제되는 문제였다는 거 아마 다들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2번 예랑 판례는 취소 심판 119조 1항 2호 판례를 기본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하이우드라고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 안에 자세한 판례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33조 1항 3호랑 34조 1항 12호 전단, 그러니까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 식별력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저희 컬러콘 판례라고 해서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랑 약간 섞여 있습니다. 권리 남용이랑 컬러콘이랑 섞여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4번은 작년에 아주 핫했던 아주 뜨거웠던 판례인데요. 이거 사부 소비아 판례라고도 하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이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에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은 MCM이라는 상표를 가방지갑에 대해서 2015년 12월 10일에 출원했고요. 2017년 5월 4일에 등록받았습니다. 갑의 상품에 대한 일부 소유자들만이 믹맥랩이라고 호칭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안포섭 하실 때 믹맥랩으로 호칭하고 있다. 혹시 이 문장을 사안포섭에 넣으셨나요? 네. 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놓치시길 원한 마음에서 약간 나름의 함정을 판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제 위에다 올려놓은 거였는데 놓치지 않으셨다면 잘 하셨고요. 그래서 문제 1번을 읽어보면요. 표장 MCM 그룹이라는 표장이 대규모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룹과 계열사들이 사용해온 저명한 표장이었다. 갑이 자신의 상표를 출원 및 등록받을 시에는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서 이 MCM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이 범그룹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열사들이 MCM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MCM 그룹이 34조 1항 11호의 타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나와 있지만은 34조 1항 11호에서 저명한 상표 타인의 현저하게 인식된 영업 또는 상품과 혼동이 되는 경우에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타인이 문제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인이랑 법인이 아니고 이런 법인이나 개인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회적 실체가 34조 1항 11호의 타인이 될 수 있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점은 요거였고, 그래서 답안지를 적어주실 때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은 일단은 34조 1항 11호의 타인이 될 수 있냐라고 문제니까 일단 34조 1항 11호의 의취지 정도는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현대 판례를 기준으로 낸 건데요. 그래서 이 판례 자료 제가 하나 드렸는데 여기 문제 1번에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34조 1항 국법으로는 7조 1항 10호인데요. 여기 이제 34조 1항 11호의 의의와 취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권리자는 선사용 표정의 권리자는 상표 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타인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적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사용 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기업, 법인이 아니고 이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안 선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34조 1항 11호가 무엇인지 의지지 간단하게 적어주고, 여기서 타인이 무슨 의미인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판례에서 나와 있듯이 개인이나 개별 그룹이 아니고 계열사가 아니고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는 걸 하나 더 적어줄 수 있겠죠. 네,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 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기업 그룹의 선사용 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어 선사용 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 표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 이 타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으니까는 뭐 이제 선사용 표장을 승계하였고 일반 소유자에게 권리자로 신용귀속 주체가 되었다는 자에게 34조 1항 11호의 타인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뭐 답안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 설문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34조 1항 11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같이 봤던 판례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번에 34조 1항 11호의 타인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과로 1번 판례하고요. 원 1번이라고 해서 타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도 현대 판례, 방금 봤던 판례가 현대 판례인데요.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2번. 선사용 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집합적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3번으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된 것과 아울러 선사용 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 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1, 2, 3번 전부 다 현대 판례에 나와 있는 판례들인데요. 요 1, 2, 3번을 묶어서 하나로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34조 1항 11호에 타인이 문제된다. 그리고 사회적 실체, 그러니까는 개인이나 법인, 개별 계열사가 아니고 사회적 실체가 타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판례 1, 2, 3번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의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고 별도의 목차를 잡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분량이 너무 의미 없는 것들로 답안지 내용이 너무 꽉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에 사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안의 경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사안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갑과 MCM 그룹은 서로 상이한 주체에 해당한다. 사실 당연한 거죠. 갑이랑 MCM 주체 말 안 해도 당연한 건데, 이거를 굳이 적은 이유는 판례 동그라미 1번에서 타인이어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준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라 굳이 답안지가 빽빽하시면은 굳이 적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안포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적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2번.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 실체인 MCM 그룹도 34조 1항 11호의 타인이 될 수 있다. 네, 계열사들의 집합인 사회적 실체도 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단순히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 실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가 된 회사의 이름인 MCM 그룹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판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이용했지만 MCM 그룹이라는 단어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번도 적었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이 MCM 그룹이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들이 각각이 전부 다 MCM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MCM이라는 표장이 저명한 상표여가지고 일반 소유자들은 이 MCM이라는 표장이 각 계열사들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계열사들의 집합체로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문제 1번 보시면요. 제가 설문 1번의 상단에 이렇게 사안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이게
MCM 그룹의 그 저명한 상표의 신용 귀속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을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답안지 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MCM 그룹이 선사용 표장인 MCM을 채택 등록 및 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네, 이 내용은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 판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은 네, 왼쪽에 판례 동그라미 3번의 가운데 보시면은 기업 그룹의 선사용 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네, 판례랑 사안포섭이랑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저희가 판단 기준으로 적은 판례를 문제 설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그대로 적어줘야 이제 저희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 수험생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안포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길게 적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의 등록 상표와 관련하여 MCM 그룹의 MCM 표장이 34조 1항 11호의 선사용 표장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3번 설문 해결, 2페이지 중단쯤 보시면 설문 해결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설문 1번에서 MCM 그룹이 34조 1항 11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끝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설문의 해결에 MCM 그룹은 34조 1항 11호의 타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설문을 끝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적어주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판례가 작년에 중요하다고 해서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책이나 판례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약간 10점짜리로 압축해서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설문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상표 MCM을 가방 지갑에 대해서 2003년 1월 14일에 출원하여 2004년 8월 26일에 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쭉 고려했을 때 을의 등록 상표는 2014년경에 소유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 을은 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34조 1항 7호, 9호, 11호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보고 20점이나 되는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일단 문제를 읽으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문제를 제가 좀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34조 1항 7호, 9호, 11호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호, 9호, 11호뿐만 아니고 12호, 13호 아니면 다른 법조문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7호, 9호, 11호로 한정해서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갑 상표하고 을 상표, MC 판례하고 MCM 판례하고 상표가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34조 1항 7호에 보시면은 상표의 유사가 문제되고 상품의 유사가 문제되고 선출원인지 등록된 상표인지가 문제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을 보시면은 가방이랑 지갑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상품의 동일 유사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상표를 보시면은 MC랑 MCM이랑 겉보기에 호칭이 비슷해 보이고 외관도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약간 아리까리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실 때 이거는 34조 1항 7호에서 상표의 유사가 크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파악하셨어야 돼요. 네, 그죠? 첫 번째 논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표의 유사가 문제가 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방이랑 지갑으로 동일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을의 등록 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러니까 저명 상표라는 거잖아요. 저명 상표니까는 11호가
문제가 되겠다. 출처 운동이 문제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11호가 크게 문제가 될 거고 9호는 비교적 작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파악하셨으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성표 두 개를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로 결론을 정한 다음에 유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유사하게 갈 건지 비유사하게 갈 건지. 근데 이 힌트를 제가 어디다 드렸냐면은 문제 1번의 맨 위에서 두 번째 드렸습니다. 갑의 상품에 대한 일부 소유자들만이 밍맥랩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밍맥랩이라고 여기 밑에 작게 쓰여져 있는 거. 일부만이 이렇게 호칭하니까 대다수는 MCMC라고 호칭하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MCMC랑 MCM은 사실 호칭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 C 마지막 거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사하다고 가셨어야 됩니다. 물론 비유사라고 해서 논리를 판례도 잘 적어주시고 논리도 잘 구성하셨으면은 배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은 출제자의 의도는 유사였다라는 걸 하셨으면 잘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유사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상표를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죠? MCMC죠. 그리고 여기서 MCM. 그러면은 요 상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랑 MCM이랑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동일하니까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밑에 다른 부분이 적혀 있지만은 비중이 비교적 작게 적혀 있고, 그리고 점이 여기 하나 찍혀 있죠. 여기는 점이 없고,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점은 사실 이 상표 전체에 있어서 비중도 작고 특별한 식별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큰 논점으로 해서 적어주셨으면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판례부터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문제 1번의 두 번째, 제가 MCM 판례도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그 2페이지에 밑줄 그은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피고의 등록상표 MCM은 영문자 MCMC와 영문자 밍맥랩으로 결합되어 있다. MCMC는 밍맥랩의 상단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가 밍맥랩에 비해서 크게 표시되어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니까는 수요자들은 MCMC를 위주로 관찰하고 호칭하겠다는 뜻이겠죠. 네네. 그래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MCMC 부분은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MCMC로 발음하게 되고, 원고의 승계 참가인의 선등록 상표 MCM은 MCM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음절이 MCM으로 세 개가 동일하고 마지막에 C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대요. 네, 그렇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판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데 비중은 어떻고 이렇게 유사 여부할 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답안지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아래쪽 보시면 설문 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문제가 무효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1번에는 무효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1번 내용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그걸 먼저 고민했어요. 법조문을 어떤 걸 먼저 적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법 공부를 하는 거고 법의 가장 기본은 법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법조문을 적어야 될지, 판례는 어떤 판례를 적어야 될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7조 라고 간단하게 세 줄 적었고요.
그 다음에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7호가 문제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34조 1항 7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의치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타인의 선출원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한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판례부터 같이 보면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례 중에서 가장 기본, 가장 베이스가 되는 판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이랑 칭호가 MCMC로 되는지 MCM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 MCM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관념이 떠오르는지 구성 요소 3개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중에서 어떤 관찰에 대한 내용이죠? 유부 관찰이 아니고 이격적 관찰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격적 관찰에 대한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두 개의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칭호 관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아마 상표 유사 여부에 대해서 기본으로 다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번, 3번 이격적 관찰이랑 3번 판례를 적지 않고 나름의 논리를 구성하셔서 다른 판례를 적어주셨더라도 논리의 흐름이 괜찮다면 충분히 다 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자, 1번부터 일단 사안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등록상표는 2015년 12월 10일에 출원된 등록상표로 을의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년 1월 14일 이후에 출원되었다. 이거는 제가 왜 적었냐면은 34조 1항 7호에서 선출원된 등록상표일 걸 요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다고 해서 이것만 크게 적으시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문제 1번에 보면은 날짜를 다 구체적으로 다 드렸어요. 2015년 12월 10일에 출원됐고 17년에 등록이 되고 을 상표는 2013년에 출원됐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드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34조 1항 7호에서 선출원 됐는지 다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사안포섭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이 내용이 적으라고 나와 있지만은 별도의 목차를 잡을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목차를 잡지 않고 사안포섭에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에서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의 등록상표와 을의 등록상표의 상품은 가방과 지갑으로 동일하다. 이것도 저희 상품의 유사 판단하는 판례 있잖아요. 품형용 승판수라고 해서 저희 외우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판례 안 적고 그냥 동그라미 2번에서 동일하다라고 적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방이랑 지갑으로 상품이 동일하니까 동일 유사한지 판단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가방이랑 지갑이라고 구체적으로 상품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얘네들 갑과 을의 상표에 대한 상품이 동일하다라고 사안포섭에서 적어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갑의 상표 아래 부분에 밍맥랩이라는 작은 글씨가 배치되어 있고 윗줄에 M과 C 사이에는 점이 배치되어 있고 을의 상표는 단순히 MCM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라고 하면 비록 이러이러하나 라고 하면은 차이점을 짚어주면서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는 유사하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밍맥랩이라는 거랑 이 작은 부분이랑 이 점도 놓치지 말고 사은포섭을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진 것도 다 유사 여부 판단할 때 언급해달라고 다 주는 거군요.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MCMC랑 MCM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판단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등록 상표는 모두 영문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MCMC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관이 유사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MCMC가 큰 비중 차지하니까 유사하다. 외관이 유사하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표의 유사 판단에 기본이 되는 판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3개 있다 그랬죠. 외관, 칭호, 관념. 그 중에서 외관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MCMC랑 MCM 외관이 유사하다.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자 일부만이 밍맥랩으로 호칭해오고 있을 뿐 수요자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MCMC로 호칭할 것이고 여기는 MCM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마지막에 C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차이점밖에 없으니까 호칭도 유사하다. 외관이랑 칭호에 대해서 판단했고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MCMC랑 MCM이랑 이런 단어를 보면은 뭐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무슨 알파벳 적당히 모아놨나 보다. 뭐 그 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둘 다 조어 상표니까는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관 판단했고 칭호 판단했고 관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양 상표는 외관 칭호가 유사하고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동일하니까 양 상표는 유사하다. 따라서 갑의 등록 상표는 34조이랑 7호의 무효 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34조이랑 7호의 사은포섭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선출원된 건지 등록상표인지 상품은 어떤지 상표는 어떤지 다 구체적으로 판단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조이랑 9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네, 양가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34조이랑 9호에 대한 의취지를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적은 거고요. 바로 사은포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저명상표고 상표의 유사일보가 판단되니까 9호는 큰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을 제 출제 의도로 해서 출제한 거라서 네, 바로 사은포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고라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34조 1항 7호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정상품 또한 가방 및 지갑으로 동일하다. 을의 등록상표는 갑의 상표보다 선출원되었으며 소유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된 정도를 넘어 저명하게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의 등록상표는 34조 1항 고해 모효 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4조 1항 11호로 들어갈 건데요. 양가로 1번 34조 1항 11호에 대해서 의의취지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출처운동의 의미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저구유다범이라고 해서 외우는데요. 34조 1항 11호는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출처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4조 1항 7호랑은 차이가 있어서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선사용 상표의 저명한 정도, 선사용 상표의 각 구성, 상품이나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한 정도, 사업 다각화 정도, 소유자층의 중복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출처 운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를 고려하겠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저구유 다범이라고 다 외우는데 뭐 두 문자는 다르게 해서 외우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처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를 간단하게 적어줬고요. 바로 사은포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의 상표 등록 출원일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을의 등록 상표는 이미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 갑과 을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지정 상품인 가방 및 지갑으로 동일하다는 점, 소유자층이 상당수 중복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의 상표를 보고 을의 MCM 상표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이 동일한지는 전부 다 출처운동의 의미 위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요소들을 끌고 와서 밑에다 사은포섭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네, 저명한 정도,
상품 유사 내지 밀접한 정도.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사은포섭도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사은포섭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처운동을 이렇게 염려가 있어서 34조 1항 11호에 무효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무효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까 설문 5번, 아니 5번에 설문의 해결이라고 목차를 따로 잡아서 34조 1항 7호, 9호, 11호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인용심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119조 1항 2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릴 건데요. 실사용 상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있고, 그리고 실사용 상표는 이제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해서 이 제3자의 대상 상표와 출처 운동을 일으키게 될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119조 1항 2호입니다. 그래서 이 3자에 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네,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랑 판례에서 문제 2번에 하단 쭉 보시면은 제가 로마자 문자로 1, 2, 3, 4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병이 제기한 취소 심판에서 갑은 병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자신이고 병의 영업상 신용은 모두 자신에게 속하므로 출처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는데, 요거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은 등록상표, 이게 등록상표가 있고 사용권자가 실사용 상표를 사용했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상표를 사용해가지고 대상 상표화에 있어서 출처 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출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갑이랑 을이랑 있는데 을이랑 갑이랑 어떤 사람의 상품인지 판단이 안 된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둘 다 갑의 상표라고 인식해버리면은 동일한 출처가 돼버리니까 출처 운동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표는 병의 건데 이 상표를 사용한 신용의 귀속은 전부 갑이니까는 등록 상표의 출처랑 동일하니까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로마자 1번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을의 사용은 등록 상표를 변형한 것이 아니므로 출처 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로마자 2번은 뭐냐면은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갑의 등록 상표를 변형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취소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게 로마자 2번 쟁점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자 3번, 병의 상표는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 이 병의 대상 상표가 출처 운동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 기준 상표가 되잖아요. 이 사용권자가 사용한 상표가 대상 상표랑 유사하거나 출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대상 상표가 꼭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네, 결론은 네, 필요합니다.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답지 보면서 한번 볼 거고, 로마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 운동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관리해서 상당한 주의를 해서 네,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뭐 119조 1항 2호
그 법조문 주면 맨 끝에 부분에 나와 있죠.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제가 1, 2, 3, 4로 해서 4개를 쭉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문제 2번 바로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에 1번 119조 1항 2호에 대해서 의의 취지를 쭉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소유자에게 품질 오인이나 출처운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병의 영업상 신용이 모두 갑에게 속하는지 여부. 대상 상표랑 등록 상표랑 동일한 출처의 상표, 그러니까 권리자가 동일한 상표이니까는 출처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제가 이번에 답지에 드린 거랑 거의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병은 식기 도자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 갑은 병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갑과 을이 아닌 이와 무관한 A, B가 병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의 영업상 신용은 모두 갑에게 속하여 출처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니까는 갑은 병이라는 회사에 지분도 없고 이사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병의 상표에 대한 신용이 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주장했냐 이 말이죠.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래서 출처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하고 마쳤고요. 네, 그래서 2번은 같이 봤고 3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을의 상표 사용이 출처운동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네, 그래서 을이 상표를 사용한 게 등록 상표를 변형한 것이어야 하는지가 예랑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판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19조 1항 1호의 타인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에 있어서 등록 상표를 변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사용 상표가 반드시 등록 상표를 변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변형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든 안 하든 출처 운동만 생기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답안지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바로 사안포섭으로 들어갑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을이 사용한 실사용 상표가 갑의 등록 상표를 변형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사용 상표는 갑의 등록 상표인 예랑을 가장 큰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상단에는 컵 모양 도형과 원 모양의 도형을 근데 요 위에 도형 나와 있죠? 요거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에 배치해서 상표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고 갑의 이런 예랑이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요거를 붙여서 차용한 거는 요거를 변형해서 사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하지 않아도 등록 상표를 변형하지 않은 것이라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변형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갑의 등록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출처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설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4번 보겠습니다. 병의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이 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적어줬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19조 1항 1호의 대상 상표는 병의 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정도는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병의 상표가 전혀 안 알려져 있으면 출처 운동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알려져 있어야 이게 갑의 상표인지 병의 상표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사안에서, 문제에서 병의 상표가 특조인이 되었는지, 그거를 사안의 경우에서 넣어놨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얼마고, 뭐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문제에 제가 중간 정도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뭐 매출액이 얼마고 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병의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에 인식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안포섭에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7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119조 1항 1호의 2호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목차 5번, 갑에게 상당한 주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는 진짜로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례, 크로코다일 판례라고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19조 1항 2호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에게 오인 혼동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 경고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의 경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문제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부분부터 보시면은 갑은 을에게 오인 혼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하였다.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주의 경고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상당한 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가야겠죠. 네, 그래서 답안지 8페이지 양가로 2번 사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상표권자인 갑은 통상사용권자인 을에게 오인 혼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순히 주의 경고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자 갑에게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고 하고 해서 상당한 주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에서 로마자 1, 2, 3, 4로 주어진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바로 설문의 해결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6번 설문의 해결. 병이 제기한 취소 심판에서 갑의 주장은 전부 부당하다. 저희 목차 잡아서 전부 다 주장이 어떤지 다 판단했었죠. 전부 부당하니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심판은 인용신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문제 3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설문 1번은요, 갑의 등록상표가 33조 1항 3호랑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갑의 등록상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문제의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하이나 하이우드 중에 하이가 무슨 의미고 우드가 무슨 의미인지 다 드렸거든요. 그거는 문제에서 어떤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이랑 우드랑 끊어서 관찰해 봐라. 그리고 그 끊어서 관찰했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봐라 라는 의도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하이는 영어 단어 높은이라는 뜻의 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드는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나무겠죠. 그래서 뭐 고품질의 목재를 이용한 뭐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겠죠. 네, 그런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3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지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문 1번에 대한 답안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설문 1번 8페이지 하단입니다.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일단 33조이랑 3호에 대한 의치들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장은 자타 상품 식별력, 독점 정성이 없어서 모유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줬고요. 두 번째로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판단 방법, 기술적 표장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리고 지정 상품과의 관계, 일반 소유자나 거래자의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그리고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상지 거객으로 저희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쓸 일이 아마 많으니까는 아마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많이 쉽게 외우게 되실 거예요. 상지 거객 외워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소유자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우드라고 문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나무라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술적 표장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판례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네, 심사숙고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높은 나무, 고품질의 나무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사안의 경우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저희가 상품을 보시면 목재 가구랑 금속재 가구 제가 두 개를 드렸거든요. 혹시 요거 두 개를 나누어서 판단해 주셨나요? 네, 잘하셨네요. 나름의 함정이었는데 아마 컬러콤 판례 공부하시면은 다 나눠서 판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놓치시는, 저도 많이 실수했었고 상품별로 판단한다는 거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출제해봤고요. 그래서 방가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상품 중 목재 가구의 경우, 네, 그래서 문제 있는 조건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구성 요소 중 하이는 높은이라는 줄임말, 우드는 나무다. 그러니까 일반 소유자 입장에서 고품질의 나무로 제작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요 내용도 요 부분도 있죠. 여기 요 부분은 짚어주셨나요? 네, 요거 제가 놓치시지 말라고 일부러 넣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와 우드 사이에 있는 반원 모양의 도형은 그 자체, 요 반원 모양의 도형 그리고 하이 우드랑 결합했을 때에도 특별한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 줄 반 정도 간단하게 적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굳이 하이 우드라는 상표로만, 이렇게 구성된 상표로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요거를 굳이 포함시켰다는 거는 요것도 짚어달라는 말이죠. 네,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적은 것처럼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정 상품 중 목재 가구와의 관계에서 등록 상표는 원재료 품질 등을 보사방하는 표장이니까 본호에 해당한다. 33조이랑 3호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정 상품 중 목재 가구는. 네, 그래서 저희 33조이랑 3호에서 방금 동그라미 1번에서 읽었던 판례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지정 상품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안의 보섭에서 상품별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금속재 가구 10페이지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등록 상표는 일반 소유자들에게 고품질의 나무로 제작된 상품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속재 가구는 원재료나 품질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품질의 나무인데 금속재 가구는 금속으로 된 거잖아요. 나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품질이나 원재료가 직감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목재 가구보다 비교적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재가 이 하이우드에서 33조이랑 3호는 금속재 가구가 아니고 목재 가구에 있어서 그 상품이 좀 더 크게 적어주셔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중단에 34조이랑 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목차 2번 보겠습니다.
일단 12호 전단의 의취지 간단하게 적었고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단 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쭉 적었는데요. 제가 판단 방법으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쭉 길게 적어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판례 원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적어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네, 좋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판례 원문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길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넥타르 판례라는 판례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상표를 화장품에 대해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게 뭐 그리스어인가? 거기서 이게 음료라는 의미로 파악이 된대요. 근데 화장품이랑 관계가 있냐?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판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판단 방법 판례에다가 적어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구성 자체가 지정 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요자가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다른 성질로 오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표에 의해서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 그러니까는 하이우드를 보고 소유자들이 어떤 상품이다라고 인식하는 상품이 있겠죠. 이 상표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지정 상품 사이에 경제적 결연관계 내지는 부실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연관계 내지는 부실관계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등을 공통으로 하여 거래상의 오인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 그 정도가 되어야 결연관계 또는 부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정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조 1항 12호 사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목재 가구랑 금속재 가구랑 나누어서 판단해 봤는데요. 제 방가로 1번 목재 가구의 경우 등록 상표인 하이우드는 고품질의 나무로 제작된 상품으로 인식되는 바 지정 상품인 목재 가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고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드로 된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도 나무 목재 가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의 오인이 없다 라고 해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없으니까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도 나무로 인식할 거고 실제로도 나무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속재 가구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은 나무로 된 상품으로 인식할 거고 실제 사용하는 가구는 금속재 가구, 그러니까 원재료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소유자들은 이 상표를 보고 이 가구는 나무로 된 가구구나 하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금속재 가구니까 소유자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니까 본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3번 설문의 해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등록상표에 대한 지정상품 중 목재 가구는 33조 1항 3호, 금속재 가구는 34조 1항 12호의 전단에 모여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침해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갑이 청구한 소송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2번에 1번 문제 소재부터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 남용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권리 행사가 인정될 것인지 문제된다. 이 내용은 제가 뭐 간단하게 적었는데 사실 안 적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제 소재는 꼭 필요할 때만 적어주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요 목차를 외워서 통째로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목차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에서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 쟁점이 나오면은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 적어 주셔야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요거를 보험권법이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설문 1번에서 갑의 등록상표가 33조 1항 3호랑 34조 1항 34조 1항 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데 무효 사유가 존재함에도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그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권리 행사가 인정되어야 되는가? 해서 공정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표권에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가 있어도 권리는 있으니까는 일단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러한 권리에 기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가 명백해서 무효 심결에 의해서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 여기 2번에 나와 있고, 3번은 뭐냐면요, 법원에서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은 저희가 이 등록 상표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거는 무효 심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법원은 무효 심판이 아니고 침해 청구, 그러니까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갑자기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요거는 무효 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법원도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 남용,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권리 남용이 있어서 요 세 개를 꼭 다 적어주세요. 네, 요게 한덩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11페이지 맨 하단, 아니고 12페이지 공정력에 대하여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 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일단 권리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정력에 의해서.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갑의 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는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상표가 아직 대세적으로 확실히 무효가 됐다는 건 아니죠. 네, 간단하게 사안의 경우 적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인지, 갑의 침해 금지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물론 이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은 그러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어차피 나중에 무효로 될 건데 요거를 권리 행사를 인정해서 침해 금지를 청구하고 이 등록 상표가 다시 무효로 되면은 다시 이 피해자가 그 침해 금지 청구를 받은 사람이 불이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인정해 버리면 원래는 침해가 아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그 논거가 판례에 있는 논거를 제가 긁어 왔는데요. 잠시만요.
그 판례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4페이지 문제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줄을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대세적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밑줄이 2개 그어져 있는데 그 사이 내용입니다. 논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논거가 그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는 검토에다 빼서 적었는데요. 이 내용을 검토로 안 적고 판례에다가 올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검토를 안 적고. 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검토 내용을 어떻게 외웠냐면요. 검토에서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줄.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자를 땄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상표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당해서 저는 요거를 공상당이라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워서 논거로 요 하이우드 판례에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저희 특허법에도 권리 남용 판례 있잖아요. 거기 논거 보시면은 여기는 공상당이 아니고 공특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허법에는 요 논거가 특허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의 대응되게.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공특당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검토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사안의 경우로 가겠습니다. 갑의 등록 상표는 33조 1항 3호와 34조 2항 1항 12호의 모유 사유가 인정되며 모유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모유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판례에서 이 하이우드 판례에서는 이 33조 1항 3호랑 12호랑 명백하다고 보고 있고, 이 출제 의도도 명백하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네, 그 출제 의도상 명백하다고 된 것이니까는 명백하다고 보지 않다고 해서 답안을 적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갑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상표권 무효 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판례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무효 사유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무효 사유는 무효 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권리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갑의 침해 청구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번 설문의 해결. 갑의 침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청구 소송은 각하심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판서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사부 판례라고 작년에 대법원 판례로 아주 나왔던 판례고요. 요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침해 소송이 아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로 들 수 있는 판례가 다이소 판례랑 롤렉스 판례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다이소 판례는 다이소랑 다사소랑 문제가 된 거였는데, 판례에서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이소랑 다사소랑 유사하고 거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취급하는 상품이나 상품이 배치되는 그런 배치된 모습을 봤을 때 상표가 더더욱 유사하다라고 해서 거래 실정을 이와 같이 더욱 유사하도록 판단을 했고요. 롤렉스 판례는 뭐냐면은 로렌스 판례랑 유사 여부가 문제됐었는데, 여기서는 롤렉스라는 상표가 너무 유사하니까는 거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수요자들은 출처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후 판례에서는 이 두 판례는 전부 다 침해 소송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거래 실정을 고려한 것이고요. 이 판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권범 심의도 끌고 왔었습니다. 끌고 왔던 게 특허법원이고요. 네, 그래서 특허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었냐면은, 요 문제의 맨 아래쪽 보시면은 요 상품에 동그랗게 과일 그림 그려진 사진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과일 사진이랑 띠 두른 거 보니까는 이러한 거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요 양 상표는 유사해서 출처 운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 상표를 유사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특허법원의 태도이고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러한 거래 실정을 침해 소송과 같이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고 비중 있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딩이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거래 실정을 판단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허법원이 이런 거래 실정을 너무 비중 있게 판단했으니까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사진이랑 띠 두른 거 보니까는 비슷해 보였는데, 그거를 너무 비중 있게 판단했으니까는 그런 거래 실정을 고려하지 말고 상표 자체로 판단해 봐라 라고 해서 대법원은 이 상표 자체로 유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칙으로 돌아서 상표 자체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요. 문제 가운데쯤을 한번 보시면은, 한편 화장품 및 비누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꽃 모양 도형이 된 모양의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꽃 모양 도형이 요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어느 판례에서 배웠냐면은 몬스터 에너지 판례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여부가 아니니까는 요 문자 부분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는 여기 사부고 여기 소비하고 호칭이 다르고, 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비유사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은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첫 번째는 특허법원은 이런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했고,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특허법원과 같이 너무 비중 있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4번에 문제 1번 문제의 소재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인데요. 특허 심판원에서 상품의 형상과 모양 등과 같은 구체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2번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문제가 권리 확인 심판의 취소 소송이니까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분쟁의 예방,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확인된 상표정이 등록 상표에 수속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1조.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3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상표 유사 판단 시 구체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1번, 특허법원의 태도. 심결 당시에 구체적인 거래 사정이 형성되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에 관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특허법원은 거래 실정이라고 안 적고 특허법원의 태도에서 맨 위에 보시면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 사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례 외울 때 문자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으니까는 구별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대법원의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상품과의 관계, 소유자들의 호칭 인식 등을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부 판례에 있는 판단 기준 내용 그대로 적어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가로 3번. 본 사안에서 갑과 을의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태양은 상당히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판매하는 비누의 형상이 상당히 유사하다. 라고 문제 4번에 주어진 사실관계 내용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죠? 비누 형상이 유사하고 형상이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고 문자가 쓰여진 띠가 상품을 둘러싸고 있고 상표와 과일 사진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상품을 유통했다. 그래서 심판원은 갑과 을의 상품의 형상, 모양, 그리고 포장 형태를 구체적인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상품에서 쉽게 변형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비중 있게 고려한 오해가 있다,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적어준 겁니다. 네, 이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요. 대법원의 판례대로 그대로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안의 포섭에서. 그리고 쉽게 변형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 이 문구는 판례에 있는 문구이고요. 그대로 이를 이용해서 사안 포섭에 적어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목차 4번 갑과 을의 상표 유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게 판단을 해보니까 유사해 보이는데 이제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서 요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저희가 장미꽃 모양의 도형이 다수 출원되고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 문구를 보고 요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요부 관찰로 해서 판단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몬스터 에너지 판례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양거로 1번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판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요부 관찰입니다. 소유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업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요부 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상표에서 요부는 그 부분만으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면 요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꽃 모양 도형이 다수 출원 등록된 사정이 있으니까 요구가 될 수 없다. 라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는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보로 기능할 수 있는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 부분을 포함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본질적인 식별력, 지정 상품과의 관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상상 지식 독종이라고 아마 저는 이렇게 외웠었고요. 이렇게 조문자를 따서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부 관찰에 대한 판례도 한번 쭉 적어봤고요. 사안의 경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상표에 있어서 도형 부분은 꽃 모양의 도형으로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장품 및 비누 업계에서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된 점을 고려할 때 꽃 모양 도형은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요부라고 보는 게 아니고 다수 출원 등록된 사정이 있으니까는 요부가 될 수 없다.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양 상표의 문자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문자 부분은 사부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 사부를 읽고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는 거 아니니까 조상표다. 조상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 식별력이 높고 이는 상표 유사 판단 시 유보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확인 대상 표장의 문자 부분은 소비아로 갑의 등록 상표 사부와는 외관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자, 구성 요소 3개 중에 첫 번째 나왔죠. 외관상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호칭이 사부랑 소비아, 호칭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관념이 둘 다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적어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갑의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정은 요부가 상이하여, 요 문자 부분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네, 그래서 결론 나왔고, 그래서 설문의 해결. 갑의 등록 상표 지정 상품과 을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인체용 비누로 동일하지만 갑과 을의 상표는 비유사하다. 네, 그래서 심판원의 심결은 부당하므로 심결 취소 소송은 인용 심결 내려질 것입니다. 인용 판결 내려질 것입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소송이니까 판결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인용 판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